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찢어지고 물리 법칙 자체가 무너진다고요. 한번 들어가면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완벽한 감옥인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천체인데 정작 그 정체는 완전한 미스터리죠. 더 기묘한 건 이 괴물 같은 존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숫자가 고작 3개라는 사실입니다. 달 하나만 해도 수천 개의 분화구 좌표와 화학 성분까지 수백만 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은하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블랙홀은 질량, 전하, 회전 속도 딱 3개면 끝이거든요. 수십억 년 동안 별과 가스를 집어삼켰든 초신성 폭발로 탄생했든 심지어 우주의 모든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를 던져 넣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모든 정보가 사라지고 3개의 숫자만 남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780년대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존 미첼이라는 목사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영국 성공회 목사의 삶은 꽤 여유로웠습니다. 넓은 저택에 하인들이 있었고 젊은 부목사들이 예배와 신방을 대신해줬기 때문에 원하면 얼마든지 게으르게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첼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 세상의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당시 뉴턴의 중력 이론이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게 상식이었죠. 미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뉴턴은 빛이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는데 미첼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빛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탈출 속도라는 개념을 적용했는데 어떤 물체든 충분히 빠르게 던지면 행성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탈출 속도는 천체마다 다릅니다. 달에서는 초속 2.4km면 되고 지구는 초속 11.2km, 목성은 거의 초속 60km가 필요한데 태양은 초속 617km까지 올라가죠. 미첼은 극단적인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천체가 너무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천체에서 나온 빛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엄청나게 무거우면서도 완전히 캄캄한 존재가 되는 거죠. 미첼은 이런 천체를 어두운 별이라고 불렀는데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기까지는 거의 200년이 더 걸렸습니다. 개념 자체는 이 영국 시골 목사가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왜 미첼의 아이디어는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미첼의 논리는 빛이 입자라는 뉴턴의 가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19세기 초에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의 이중슬리 실험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 실험에서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행동했고 과학계는 빛이 파동이라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파동은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미첼의 어두운 별 개념은 근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미첼은 전문 과학자가 아니라 시골 목사였기 때문에 과학계의 중심에서 활동하지 못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혁명적인 개념은 과학의 서랍 속에 150년 동안 잠들어 있게 됐죠. 그러다가 1915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서랍이 다시 열렸는데 그곳은 제1차 세계대전의 처참한 참호 속이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전쟁의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아인슈타인이 막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과 씨름하기 시작했죠. 이 이론은 10개의 복잡한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슈바르츠 실트는 가장 단순한 경우를 생각했는데
완벽한 구 형태의 질량 주변에서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슈바르츠 실트 해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가장 유명한 해답인데, 여기서 미첼이 200년 전에 상상했던 것과 놀랍도록 비슷한 현상이 수학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슈바르츠 실트의 해답에는 정말 이상한 특징이 있었는데, 질량에서 특정 거리까지 가까워지면 수식의 일부가 0이 되고 다른 부분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인데, 한번 넘어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 경계선이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우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는 빛 속도로 움직이면 블랙홀의 중력을 이기고 탈출할 수 있지만, 이 경계를 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물리 법칙 자체가 탈출을 금지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우주 비행사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다면 그 순간부터 시간은 오직 블랙홀의 중심을 향해서만 흐릅니다. 뒤로 가는 게 불가능한 거죠. 중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특이점이라는 곳에 도달하는데, 여기서는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면서 우리가 아는 물리학이 완전히 붕괴합니다. 슈바르츠 시트 반지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질량이 블랙홀이 되려면 얼마나 압축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태양의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은 약 3km인데, 태양을 이 크기까지 압축하면 블랙홀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구는 1cm도 안 되고 사람은 원자핵보다도 작은 10의 마이너스 23승터 정도입니다. 우리 은하 전체의 별과 가스와 먼지를 모두 압축해서 0.2광년 이내로 만들면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탄생하겠죠. 하지만 슈바르츠 실트의 발견도 미첼과 마찬가지로 반세기 동안 그냥 수학적 호기심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학적 허상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양자역학이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동안 중력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별로 인기 없는 분야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1960년대 초에 중력학회에 참석하고 나서 남긴 말이 있는데 꽤 신랄하죠. 실험이 없어서 이 분야는 활발하지 않고 최고의 인재들이 연구하지 않으며 그래서 얜 바보들이 넘쳐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론적 발견과 관측 기술의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블랙홀 연구가 폭발적으로 되살아났고, 이 부활의 중심에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티븐 호킹이에요. 호킹은 1942년에 태어나서 옥스퍼드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는데 21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18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역설적으로 이 선고가 그의 인생을 바꿨는데, 옥스퍼드에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1등급 학위를 받았던 그가 처음으로 진짜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자 뭔가를 남기고 싶다는 욕구가 폭발한 거죠. 결국 호킹은 이 병을 안고도 76세까지 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됐고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과학적 명성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로저 펠로즈라는 수학자와의 협력에서 비롯됐는데, 이 둘은 침체됐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거든요. 호킹과 펠로즈가 증명한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무거운 입자들이 가까이 모여서 중력으로 서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블랙홀로 붕괴할 수도 있고 서로 튕겨나가서 흩어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호킹과 펠로즈는 꽤 일반적인 조건에서 물질이 중력 아래 모이면 반드시 붕괴하고 그 끝에는 피할 수 없이
시공간에 특이점이 생긴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건 직관이나 희망이나 예측이 아니라 엄밀한 증명이었거든요. 이 협력은 상대론 학자들이 시공간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꿔놨는데 펜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새로운 시각화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빛이 항상 45도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른 어떤 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호킹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시공간을 가로질러 날아다녔고 이 종이 위의 낙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하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같은 시기에 천문학 망원경의 성능이 급격히 좋아졌거든요. 인공위성이 우주로 망원경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처음으로 구름 위에서, 그것도 가시광선뿐 아니라 X선 같은 다른 파장으로도 하늘을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는데 X선으로 본 하늘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붐볐죠. 특히 100조짜리 X선원 1번이라는 천체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영역에서 엄청난 양의 고에너지 X선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후보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바로 블랙홀이었어요. 1970년대에 100조짜리 X선원 1번이 블랙홀로 확인된 이후로 수많은 블랙홀이 발견됐는데 우리 은하에만 1억 개 정도의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2015년에는 미국의 라이고 관측소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내뿜은 중력파를 처음으로 감지했죠. 하지만 이 시기 블랙홀에 대한 흥분은 우주 관측에서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연구실과 칠판 앞에서 밤늦게 미친 듯이 써내려간 긴 방정식들 속에서 블랙홀의 이론적 탐구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새로운 놀이터가 됐거든요. 사람 얼굴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지만 나이, 피부색, 머리 스타일, 주근깨, 점 미소, 치아까지 거의 무한한 변수가 있죠. 어떤 사람의 얼굴을 완벽하게 묘사하려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훨씬 더 낯설고 이국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 얼굴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1915년에 가장 단순한 블랙홀 해를 발견한 직후 전하를 띈 블랙홀을 나타내는 라이스너 노르드스트롬 해가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50년이 지난 1963년에야 가장 중요한 일반화가 나타났는데 뉴질랜드의 상대론 학자 로이커의 이름을 딴 커해입니다. 슈바르츠 실트 해처럼 전하가 없는 블랙홀인데 이건 회전하는 블랙홀이에요. 초거대 발레리나를 상상해 보세요. 빠르게 회전하고 엄청나게 무겁고 팔을 쭉 뻗은 채로요. 이 우주적 발레리나가 블랙홀이 될 문턱 밀도에 거의 도달했는데 팔을 안으로 모으면서 회전 속도를 높이는 순간 이 문턱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즉시 블랙홀로 붕괴하는데 붕괴 전에 가지고 있던 가군동량은 사라지지 않고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왜 블랙홀 해가 이렇게 적은 걸까요? 슈바르츠 실트 해, 커해, 그리고 전하를 포함한 몇 가지 일반화뿐이에요.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연구하면서 블랙홀로 이어지는 해가 어떤 종류인지 파고들다 보니 처음에는 의심하고 나중에는 증명한 게 있었거든요. 블랙홀 유일성 정리라는 건데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천체는 거의 무한한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K사는 거대한 우주적 엔진인데 중심에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마찰과 온도로 초강력 발전기가 되고 이걸 묘사하려면 수조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별들도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거의 끝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일생 동안 극적으로 변화하죠. 우주 초기에 수백만 년만 살았던 초거대 별들부터 우주의 황혼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되는 초저질량 얼어붙은 별들까지 가능성의 보고입니다. 1km도 안 되는 소행성조차도
수천 년 동안 행성 간 공간을 여행하면서 생긴 흠집과 태생의 흔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블랙홀은 달랐습니다. 블랙홀의 허용된 해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사실 세 가지 속성과 세 개의 숫자로 완전히 규정된다는 게 증명됐죠. 블랙홀을 묘사하려면 질량, 전하, 각운동량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른 매개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존 휠러가 이걸 깔끔하게 요약했는데 블랙홀에는 털이 없다고 했죠. 우주의 모든 블랙홀은 질량, 전하, 회전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뒤에는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의 무한한 방법이 숨어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출발점이 결국 세 개의 숫자로 귀결되는 걸까요?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 즉시 완전히 다른 물리학 분야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열역학이죠. 열과 온도와 엔트로피의 과학이에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방은 특정 온도와 압력의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두 속성을 모두 느낄 수 있죠. 뜨겁거나 차가운 바람을 느끼고 비행기가 하강할 때 귀에서 기압 변화를 느끼잖아요. 하지만 이 기체를 구성하는 개별 원자는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방이든 오븐이든 그 안을 채우는 기체 안에서는 거의 셀 수 없이 많지만 여전히 유한한 수의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은 둔한 살덩어리로는 개별 원자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온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안의 기체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죠. 그냥 덥다고 합니다. 열이라는 개념 아래에 원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운반한다는 미시적 설명이 깔려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요. 온도와 압력을 가진 기체, 질량과 회전과 전하를 가진 블랙홀, 두 물리 시스템 모두 몇 개의 숫자로 특성을 규정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이 숫자들이 내부의 풍요로운 상태들과 배열들과 가능성들을 숨기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물리 시스템이든 내부 상태의 수를 세는 특별한 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대량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체의 경우 온도와 압력이죠. 주어진 매개 변수 값에 대해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부 미시 배열의 수를 세는 겁니다. 대량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미시 배열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지죠. 기체의 경우 엔트로피는 분자들이 내부에서 튕겨 다닐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를 측정하는데 고정된 대량 압력과 온도가 주어졌을 때 기체 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세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는데 기체가 실제로 많은 작은 분자들이 튕겨 다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면 이건 놀랍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체와 고무줄에서 친숙한 이 열역학 개념들이 정말로 블랙홀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리학에서 가장 죽어있고 가장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인데 말이에요. 놀랍게도 대답은 예입니다. 블랙홀 안에서 원자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고분자도 없는데 모든 열역학 개념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기체의 온도나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블랙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결과는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야코프 베케슈타인이 처음 제안하고 나중에 스티븐 호킹이 완전히 발전시켰습니다. 베케슈타인은 블랙홀에는 털이 없다라는 문구를 만든 존 휠러의 대학원생이었거든요. 휠러와 베켄슈타인이 토론하면서 휠러가 지적한 게 있었는데 뜨거운 차와 차가운 차를 섞으면 전체 엔트로피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증가하지만 섞인 컵이 나중에 블랙홀에 빠지면 모든 것이 블랙홀에 삼켜져서 고정되고 유일한 블랙홀 해로 들어가면서 이 혼합의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는 거였죠. 이게 베켄슈타인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차와 차가운 차 사이의 혼합이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지만 차를 블랙홀에 던지면 차의 모든 엔트로피가 사라지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열역학의 거의 신성한 제2법칙에 위배되는데,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증가해야 한다는 법칙이에요. 이건 물리학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핵융합 연구로 유명한 아서 에딩턴이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은 자연 법칙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누군가 당신의 우주 이론이 맥스웰 방정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 맥스웰 방정식이 문제라고 하면 되고, 관측과 모순된다고 밝혀지면 실험가들이 가끔 실수를 하고 하면 되지만, 열역학 제2법칙에 어긋난다면 희망이 없고 가장 큰 굴욕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베켄슈타인은 생각했습니다. 각 찻잔이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고 둘을 섞으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블랙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찻잔을 블랙홀에 던지면 블랙홀의 총 엔트로피가 찻잔 하나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베켄슈타인을 블랙홀도 실제로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었는데, 지금은 베켄슈타인 호킹 엔트로피라고 불립니다. 정말 기이한 발견이었죠. 블랙홀에 엔트로피가 있다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블랙홀은 어떤 걸까요? 1960년대에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이 처음 발견된 이후로 수많은 블랙홀이 발견됐고 그 질량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피닉스 A나 TON 618 같은 가장 무거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1000억 배에 달하는데, 거대한 활동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들이에요. 초강력 퀘이사 제트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죠. 반면 가장 가벼운 블랙홀은 다른 별이나 펄서의 어두운 궤도 동반자로 감지되는데 태양보다 겨우 몇 배 무거울 뿐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미니어처 블랙홀들이 은하 전체를 움직이는 초거대 괴물들보다 10억 배나 더 뜨겁습니다. 물론 온도가 1억 분의 1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뜨겁다는 건 상대적인 거지만요. 블랙홀 온도는 작지만 0은 아닙니다. 이 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970년대 초까지 베켄슈타인과 호킹은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간의 화살인 열역학 제2법칙은 계속 앞을 가리키고 있었죠. 입자를 블랙홀에 쏘면 빨려 들어가면서 입자의 엔트로피가 블랙홀의 엔트로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물리 법칙은 만족되겠죠. 아니면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생각하면서 호킹의 놀라운 두뇌가 이 그림의 문제를 포착했거든요. 뜨거운 기체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완전히 흡수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과로 생긴 블랙홀은 차갑고 어둡고 작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나올 수 없으니까요. 0도의 물체처럼 보였습니다. 물리학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섞이면 차가운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블랙홀이 절대 0도로 불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이게 블랙홀의 전체 아이디어였잖아요. 빛조차 탈출할 수 없다는 거요. 하지만 여기서 호킹이 놀랍고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진 열역학적 물체라는 개념을 밀어붙이면서 블랙홀도 온도를 가진다고 제안한 거예요. 온도의 수학적 비유도 아니고 중력적 등가물도 아니라 오븐이나 끓는 물이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쓰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의 평범한 온도요. 우주에서 가장 이국적인 물체가 갑자기 오싹하게 친숙해졌습니다.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 열역학 법칙은 엔트로피와 온도를 연결합니다. 특히 물체의 온도는 에너지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율의 역수라고 말하죠. 기체의 경우 추가 에너지가 주입되면 기체 배열의 수가 증가하는데, 이걸 정확히 계산하면 기체의 온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경우 엔트로피는
실제로 사건 지평선의 면적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장 단순한 슈바르츠-실트 해의 경우 이 엔트로피는 블랙홀 질량 에너지의 제곱처럼 행동합니다. 이 관계를 19세기 고전 연력학의 온도 표현에 대입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블랙홀은 온도를 가져야 하고 이 온도는 블랙홀의 질량 에너지에 반비례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큰 블랙홀은 차갑고 작은 블랙홀은 뜨겁습니다. 붕괴하는 별에서 형성되어 태양보다 약간 더 무거운 우리 은하의 전형적인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의 온도는 약 10억 분의 1도입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 정도를 점으로 압축해서 형성된 훨씬 작은 가상의 블랙홀은 수천억 도의 온도를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별들의 중심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거죠. 이 특이한 속성 때문에 블랙홀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보통 불은 따뜻하고 뜨겁게 시작해서 열을 내보내면서 식고 결국 잿더미에서 작은 빛만 남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잖아요. 반면 블랙홀은 열을 내보내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차갑게 시작하지만 에너지를 잃으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다가 결국 복사의 섬광 속에 증발해버리죠. 이상하지만 블랙홀의 특징입니다. 이걸 풀기 시작하면서 가장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블랙홀은 온도를 가질까요? 뜨거운 물체는 복사를 합니다. 손을 불이나 오븐 가까이 대면 만지지 않아도 열을 느끼잖아요. 사실 뜨겁다는 게 정확히 의미하는 건 차가운 것에 열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두 물체를 나란히 놓으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열이 가면서 중간 온도로 평형을 이루죠. 하지만 블랙홀은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공간의 빈 곳으로 소개됐고 먹고 삼키고 집어삼키며 소비하는 모든 것을 어떤 알 수 없는 특이점을 향해 끌어당기지만 아무것도 뱉어내지 않는다고요. 결국 블랙홀의 블랙이 가리키는 게 이거잖아요. 빛을 흡수하지만 방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엔트로피를 가진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만약 1000도의 온도를 가진 블랙홀 가까이에 손을 가져다 댈 수 있다면 그 경험은 1000도의 온도를 가진 오븐 가까이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아야 합니다. 손이 오븐에서 나온 광자가 피부에 부딪혀 피부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게 신경 충동을 통해 뇌에 전달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손은 블랙홀에서 나온 광자가 피부에 부딪혀 열을 전달하는 걸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자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사실이 되려면 블랙홀에서 실제로 입자가 나와야 하는데 단순히 빨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1970년대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였습니다. 블랙홀이 실제로 뭔지에 대한 전체 아이디어와 완전히 모순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블랙홀에서 입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예입니다. 스티븐 호킹의 물리학에 대한 많은 기여 중에서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남을 겁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은 호킹 복사라고 불리는데 블랙홀의 온도를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정확한 스펙트럼으로 나옵니다. 호킹 복사는 이론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고 많은 다른 접근법으로 유도됐는데 모든 접근법의 공통점은 중력과 블랙홀과 양자역학의 물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완벽하게 고요한 진공이 절대 없고 아무것도 완전히 정지할 수 없다는 아이디어예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바로 바깥에 가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지평선을 넘으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봉인되겠죠. 대신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을 가진 로켓이 있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걸 겨우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엔진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여러분은 지평선 바로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로켓에 2개의 신호등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블랙홀 지평선 쪽을 향하고 하나는 반대쪽을 향하는 거예요. 지평선 쪽 신호등에서 나온 빛은 즉시 지평선을 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블랙홀 특이점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등에서 나온 빛은 블랙홀에서 멀어지면서 블랙홀을 탈출해 멀리 떨어진 우주 깊은 곳까지 도달하죠. 호킹 복사가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안에는 양자역학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텅 빈 진공조차 비어있지 않다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요. 이 진공과 관련된 내재적 에너지가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빌리고 싶은 에너지가 많을수록 빌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죠. 이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진공이 입자 반입자 쌍을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빠르게 진공으로 다시 흡수되고 에너지가 진공으로 반환되면 물리 법칙에 해가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도 지켜집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양자역학에서 진공의 복잡성의 한 예시예요. 아무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건 이 진공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는 빈 공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바로 바깥의 공간을 고려하고 있는데 블랙홀의 중력이 항상 물체를 지평선을 통해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진공에는 안쪽이라는 방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평선 바로 바깥에서 입자 반입자 쌍을 만들기 위해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자신의 반입자인 광자 같은 입자의 경우 등을 맞댄 두 광자 쌍이 생기면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한 쌍의 광자를 만들 에너지를 빌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을 수 없이 짧은 순간 동안 이 입자들은 이동할 수 있는데 이 믿을 수 없이 짧은 순간 동안 쌍 중 하나가 지평선을 넘어버립니다. 특이점을 향한 일방통행 포토를요. 그래서 쌍은 더 이상 다시 합쳐질 수 없습니다. 쉬면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로켓이 블랙홀 안과 밖 모두로 광자를 발사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양자 진공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입자가 무한대로 탈출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빌린 진공 에너지는 이제 블랙홀이 갚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광자가 탈출하면서 약간의 에너지를 가져가고 이 에너지는 블랙홀이 약간의 질량 에너지를 잃음으로써 갚아지는 거죠. 상세한 계산이 호킹의 직관을 확인해 줬는데 이 과정이 빛을 복사하는 뜨거운 오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방출하는 광자의 스펙트럼은 호킹의 공식이 주는 온도를 가진 뜨거운 오븐의 스펙트럼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렇게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검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블랙홀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의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블랙홀은 결국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더 이상 블랙홀의 내부가 없어지는 거죠. 블랙홀이 형성되기 전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데 수많은 백과사전과 데이터베이스가 중력 아래 떨어져서 블랙홀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블랙홀은 증발하고 끝에는 블랙홀이 있던 자리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입자들의 기체가 남습니다. 그러면 원래 거기 있던 모든 정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방출된 복사는 원래 정보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특징 없는 열 스펙트럼이었거든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방출된 복사의 세부 사항에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이 질문이 논쟁됐습니다. 보통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손실되지 않거든요. 블랙홀도 이럴까요? 아니면 중력과 양자역학의 특이한 조합이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결국 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는데 엔트로피가 블랙홀의 부피가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는 사실에서요. 이건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깊고 미묘한 아이디어의 첫 번째 징후였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책 한 권을 블랙홀에 떨어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잔인한 강착 원반과 복사의 파도를 어떻게 견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어떻게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책이 블랙홀의 심장부에 있는 중력 특이점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서 운반하던 모든 정보가 완전히 부서지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파괴되는지 살아남는지 이해하려면 이 중심 특이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홀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보는 양자 중력 이론에서 살아남을까요? 호킹 복사를 통해 블랙홀에서 방출된 모든 광자의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논의한 대부분의 아이디어들, 블랙홀의 존재와 엔트로피, 그리고 호킹 복사는 아무리 흥미로워도 1970년대 말까지 대부분 해결된 아이디어들이에요. 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물리학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깊고 더 이상한 진실의 첫 번째 힌트들이요. 특히 블랙홀의 물리학은 중력의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속성 중 하나인 홀로그래픽 원리의 첫 번째 힌트를 줬습니다. 이 홀로그래픽 원리가 블랙홀에 손실된 정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는 최선의 틀을 제공합니다. 우선 블랙홀의 엔트로피에 대한 호킹의 공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 특이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획기적인 것의 첫 번째 징후인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 성장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질량이 사건 지평선의 면적과 같다는 걸 알았는데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는 주변의 구대칭 껍질의 기하학적 면적이요. 가장 단순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경우 이 지평선 면적은 단순히 블랙홀의 질량에 의존하지만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 지평선 면적에 대한 표현이 더 복잡하고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속도 모두에 의존합니다. 1971년까지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심지어 회전하는 블랙홀에서 가군동량을 추출해서 실제로 회전을 늦출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해서 이 지평선 면적은 오직 증가만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서 오직 증가만 할 수 있는 건 엔트로피죠. 베켄슈타인과 호킹은 엔트로피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건 질량이나 부피나 가군동량이 아니라 블랙홀의 지평선 면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체가 블랙홀에 떨어지면 블랙홀 내부의 정보와 엔트로피가 추가되고 블랙홀의 지평선 면적이 증가합니다. 두 블랙홀이 합쳐지면 결과물인 블랙홀의 지평선 면적은 두 구성 요소 중 어느 것보다 큽니다. 블랙홀에서 질량과 가군동량을 모두 추출할 수 있는 복잡한 슬링샷에서는 블랙홀 질량이 감소하지만 지평선 면적은 증가하죠.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걸까요? 블랙홀은 우리가 봤듯이 어떤 면에서는 기체와 비슷합니다. 둘 다 온도와 엔트로피를 가진 열역학적 물체예요. 뜨거운 기체처럼 뜨거운 블랙홀도 복사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물체의 엔트로피든 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내부 배열의 총수를 측정합니다. 외부 속성은 같게 유지하면서 내부를 재배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거죠. 기체의 경우 엔트로피는 기체의 부피에 따라 성장합니다. 특정 압력의 풍선을 상상하고 압력을 같게 유지하면 풍선의 부피가 클수록 기체에 허용된 내부 배열의 수가 많아지죠. 기체의 전체 부피를 많은 작은 블록, 공간의 작은 단위 부피들로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부피들 각각은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켜짐은 기체 입자가 그 부피 안에 있다는 뜻이고 꺼짐은 없다는 뜻이라고 해볼게요. 기체에 대해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엔트로피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열쇠를 줍니다. 총 배열수는 몇 개일까요? 각 블록은 켜지거나 꺼질 수 있으니까 각 블록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블록이면 두 가지 선택, 두 블록이면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 선택, 세 블록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 선택,
100블록이면 이를 100번 곱하죠. 일반적으로 총 배열수는 2의 블록수 제곱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뭐가 다를까요? 블랙홀의 경우 베켄슈타인 호킹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니라 블랙홀 지평선의 면적에 의존합니다. 작은 블록들의 그림에서 각각이 1이거나 0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 공식이 암시하는 건 블랙홀의 경우 지평선 면적을 많은 작은 블록들로 나눠서 내부 배열의 수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이 켜지거나 꺼지는 1이거나 0인 블록들이요. 세는 건 기체에서 했던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블랙홀의 내부 부피가 아니라 지평선에서 세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그래픽 원리는 많은 중력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물리학이 시스템의 경계에 완전히 인코딩되어 있다는 진술이에요. 내부의 중력에 대한 방정식은 다시 쓰이거나 번역되어서 이 경계에만 사는 비중력 이론을 묘사하는 다른 방정식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의 중력 시스템은 2차원 경계의 비중력 시스템과 동등할 수 있고 5차원 공간의 중력 시스템은 4차원 경계의 비중력 시스템과 동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양의 차원에 사는 중력 시스템은 하나 적은 차원에 사는 것과 동등해요. 중력 이론의 차원 중 하나가 중복으로 밝혀지는 거죠. 오늘날 AD의 CFT 대응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이디어는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깊은 아이디어 중 하나이고 막대한 수의 계산으로 뒷받침됩니다. 핵심 주장은 두 개의 별개의 수학 이론, 예를 들어 5차원의 중력 이론과 4차원의 비중력 양자 이론이 실제로 동일한 이론이고 그냥 아주 다른 언어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 양립 불가능했던 중력과 양자 역학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안됐는데 현대 물리학의 성배죠. 블랙홀의 엔트로피에 대한 베켄슈타인 호킹 표현이 이 이론의 첫 번째 징조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홀로그래피가 정보 역설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홀로그래피는 중력 시스템과 그 진화가 대안적인 비중력 언어를 통해 묘사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안적인 비중력 홀로그래픽 묘사를 가진 중력 시스템에 형성되고 증발하는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력 이론의 맥락에서 우리는 정보가 손실되는지 걱정하겠죠. 하지만 대안적이고 홀로그래픽이며 저차원 묘사에서는 블랙홀의 형성과 증발 과정이 완전히 비중력적 언어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양자역학 시스템이 평범한 양자역학적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이고 특이점이나 지평선과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그런 평범한 양자 시스템에서는 정보 손실의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는 단순히 지평선에 보관되고 저차원 경계에 저장돼요. 하지만 여전히 정보가 보존된다는 걸 알더라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최선의 답은 호킹 복사의 세부 사항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복사가 오븐처럼 블랙홀에서 방출되고 서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맞지 않아요. 대신 물리학자들은 방출된 모든 광자가 미묘하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얽혀 있다고 믿는데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의 세부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정보와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정말로 기이한 물체예요. 하지만 블랙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형성되고 증발하기 전에 블랙홀이 실제로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까요? 기체의 경우 미시적 배열은 기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포함합니다. 블랙홀의 유사체는 뭘까요? 그런 질문은 쉽지 않고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블랙홀의 내부에 접근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우리의 가상 로켓은 내부를 탐험하기 위해 먼저 블랙홀 지평선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로켓은 다시는 블랙홀을 떠날 수 없고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의 조각들은 바깥에 남아있는 과학자들에게 절대 보내줄 수 없어요. 수학은 로켓이 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할 수 없다면
차선책은 사고 실험을 하거나 우리 현실 세계를 정확히 묘사하지 않지만 현실 세계와 핵심 속성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의 수학적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현실 세계 시스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블랙홀의 일부 물리학을 포착하면서도 계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대칭과 통제를 가진 수학적 예시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답이 예입니다. 유명한 1995년 계산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앤드류 스트로밍거와 쿠론 바파는 끈 이론에서 5차원 블랙홀의 고도로 양식화된 예시를 연구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수학적이에요. 우리 것보다 공간 차원이 하나 더 많은 세계에 존재합니다. 또한 매우 특수한데 우리 우주에 있는 평범한 블랙홀에는 해당되지 않는 추가적인 대칭과 속성 패키지와 함께 왔죠. 하지만 이 특별히 특수한 블랙홀들에 대해 스트로밍거와 바파는 블랙홀 해에 해당하는 가능한 내부 미시 상태들, 블랙홀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내부 물질을 정확하게 세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시에서 답은 브레인이라 불리는 확장된 끈 이론 물체를 포함했는데 이것들이 합쳐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세면서 호킹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추가 차원과 추가 대칭을 가진 수학적 우주에 대한 계산일 뿐이지만 이건 여전히 계산이고 결과였습니다. 이 단순화된 상황에서 그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블랙홀의 엔트로피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블랙홀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의 블랙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조짜리 X선원 1번이나 TON618 같은 실제 블랙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그들의 내부 미시 상태가 무엇인지, 그들의 내부가 지평선의 물리학에 의해 정확히 어떻게 포착되는지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홀로그래픽 원리 같은 아이디어들이 언젠가 내부를 엿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블랙홀이 처음 제안된 지 거의 300년이 지났지만 우주에서 블랙홀만큼 신비로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완벽한 감옥, 모든 정보가 세 개의 숫자로 압축되는 곳, 시간과 공간의 의미 자체가 무너지는 특이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괴물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정보는 정말로 보존될까요? 블랙홀의 내부는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홀로그래픽 원리가 우주의 궁극적 본질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꿈의 이론, 물리학의 성배를 찾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블랙홀은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겁니다.